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후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실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1,6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연구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대화나 쇼핑을 할 수 있는 신개념 SNS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SNS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 단계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더 쌀쌀했습니다. 상층에 머물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바람이 한결 온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실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0여일 만에 낙마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부실학회로 밝혀진 오믹스에 참석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적인 부실학회에 참석한 과학자는 모두 1,300여 명. 이 밖에 논문을 표절하거나 논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적발된 과학자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 개발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과학기술계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험실까지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건으로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고 어떤 징계를 받았고 하는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 또한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최소 책임자급의 실명을 공개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연구단의 최소한도 책임자는 불법 행위의 사례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과학기술계에서 관행화되고 일상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최근 연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성실한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쇼핑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SNS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 단계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위기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첩보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요원들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비밀스러운 작전을 짭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2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의 세계로 접속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대화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가상의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진열된 상품을 보며 어떤 물건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모여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 공간,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공간이 있고요. 실제 그냥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산업용이나 또는 뭐 사업적인 목적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양손에 착용하는 특수 장치가 가상의 터치를 실제 손끝 떨림으로 전달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마저 허뭅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혹은 혼합현실 공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된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인에게 깊이 뿌리내린 쌍방향 소통은 앞으로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처남이 세월호 사건과 연관돼 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콘텐츠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해당 유튜버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노란 딱지 응징법이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조국 처남라는 사람이 이 세월호 사건에 해양경찰대에 이제 끌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대표적인 가짜뉴스. 악의적인 거짓말이지만 조회수는 올라가고 광고 수익은 쌓입니다. 유튜브에 기생하는 가짜뉴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입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자며 SNS에 돌고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 밑에 신고 버튼을 누르고 가짜뉴스라는 댓글을 달면 부적절한 영상에 붙이는 표식, 즉 노란 딱지가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고나 댓글은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붙이는데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The comments have no relation to whether or not the yellow icon appear. It does not impact it. 그러면 대량으로 몰려와서 신고를 한다면 노란 딱지 관계 있습니까? It does not affect the icon. 대량으로 싫어요를 누른다면 싫어요 이런 걸 누른다면 노란 딱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It has no impact. 노란 딱지는 유튜버, 즉 방송 제작자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채널도 유지됩니다. 대신 노란 딱지 콘텐츠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를 불러 모아도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영상을 딱 올리고 광고 수익 버튼을 딱 누르잖아? 그러면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게 노란 딱지를 이렇게 테러를 해? 테러를? 과도한 노출, 성적인 표현, 폭력적이고 증오로 가득한 콘텐츠. 구글이 제시한 유튜브 노란 딱지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 딱지를 붙일지 결정하는 데는 인공지능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어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동으로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기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광고 수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라면 딱히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결국 노란 딱지보다 중요한 건 깨어있는 시민들의 분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피해 구제 신고의 절반가량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 코리아 관련 피해 구제 신고 225건 가운데 45%인 102건에 대해 구글 코리아가 배상이나 환불,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심해 공학수조 부실과 관련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수조 공사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세계 최대 심해 공학수조를 건설하면서 기본 설계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9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또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수조 누수와 벽체 변형을 보수하고 하청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 지급 협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보수공사를 통해 수조 건설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6개 자료를 회수했다면서 여기에 자료 4개를 더 발견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더 유실된 것이 없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계속해서 현장과 가설물 설치 장소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오염 제거를 위해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 10개가 전날 임시보관소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울에서 외교 당국 국장 간 협의를 진행합니다. 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고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의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지난달에는 김 국장이 도쿄를 찾는 등 두 나라는 국장급 협의를 양국을 오가며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은 개최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해서 일본이 독점하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 분비계 교란과 대사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 젖병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영수증 용지나 식품 캔, 코팅 소재 등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건 일본뿐이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를 개발해 상용화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환경 호르몬 유발 물질을 자연계의 물질로 대체하고 천연 섬유를 활용해 투명도와 강도 등을 일본 제품보다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기반인 아이소소바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나노셀룰로스를 아이소소바이드에 도입함으로써 분산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장 강도와 투명도를 나타내는 이 기술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영국 왕립화학회의 그린 케미스트리 표지 논문과 2019년 주목할 논문에 선정됐습니다. 유아용품이라든지 장난감, 그리고 가정용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용 소재, 바이오메디컬 소재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석유 폴리카보네이트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500만 톤. 현재 일본의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 연간 생산 능력이 2만 톤 수준에 불과해 향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전망은 밝은 상황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정부가 지금부터 8년 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달리도록 하겠다며 야심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2030년에는 신차 세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로 생산하고 하늘을 나는 차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전기차 넥소입니다.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는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가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미래 자동차 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2030년에는 신차 세대 가운데 한 대를 친환경차인 미래차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을 2025년까지 4천만 원대로 낮추고 고장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리를 50만 킬로미터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급속 전기 충전기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고속도로 등 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만 5천 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차, 버스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 차량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미래차 시대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 자율주행차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무선통신과 3차원 지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를 상용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카도 2025년부터 실용화하는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최근 북한 접경 지역과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며 유력한 감염 경로로 떠올랐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들어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통선 인근에 모인 엽사들이 총기를 꼼꼼히 손질합니다. 민통선 안에서 활보하는 야생 멧돼지들을 사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엽사들과 지자체, 군 병력이 포함된 합동포획팀 900여 명이 전방 GOP와 민통선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이번 포획 조치가 실시되는 곳도 경기 파주와 강원도 화천, 연천 등 앞서 ASF가 발병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 지역들입니다. 합동 포획팀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를 포획해서 개체수를 줄일 방침입니다. 또 이미 ASF가 발생한 지역은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뒤 전면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도 GOP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북쪽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해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합동 포획팀 운영 기간 중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ASF 확진 건수는 사육돼지 14건, 야생 멧돼지 6건입니다. ASF가 발병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야생 멧돼지에 대한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포획 조치가 ASF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최근 예능가에서 노동을 주제로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하는 노동 예능이 대세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마냥 웃을 수 있었던 개그 프로그램이나 또 예능이 인기 있던 것과 비교하면 예능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노동 예능이 대세인 이유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